자, 지난번까지 이어가고 직권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기권의 얘기들과 그리고 수권의 얘기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청구나 외권에 대해서도 소개가 될 수 있겠죠. 먼저 챕터 10, 일기 변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상현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첫 번째는 기단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교과 과정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미 중3 교과를 한번 공부해본 학생도 있고 처음 배운다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큰 문제 없이 같이 공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는 공기를 뜻하겠고요. 단은 뭐겠습니까? 단층이요. 단은 집단 뜻하겠죠. 그러면 별들이 모여있는 집단,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성단. 그렇죠. 성단할 때 단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곳에 공기가 머물면서 그 공기의 성질, 즉 습도라든지 기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해진 공기 덩어리, 공기의 집단, 이걸 기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시험 내기 정말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위쪽은 차갑고 아래쪽은 따뜻하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왼쪽 다시 말하면 서쪽은 대륙의 건조하고 오른쪽 동쪽은 해양의 습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기단이 우리한테 소개되겠는데요. 맨 처음에 이쪽에 있는 기단이네요. 누구요? 시베리아 기단 되고 있습니다. 얘는 한랭하고 건조하죠. 언제 힘씁니까? 겨울. 그렇죠. 겨울철이. 겨울철에 힘쓰는데 홍수 피해를 일으키겠어요? 그건 아니죠. 한파라든지 폭설 이런 것들 가져온 게 시베리아 기단 되겠습니다. 그 대척점에 있는 게 이놈이네요. 누구요?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북태평양 고온 다습하죠. 언제 힘을 줍니까? 여름이죠. 열대야를 가져오고 경우에 따라서 요즘에 홍수 피해를 가져오는 그런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얘는 누구예요? 그렇죠. 오호츠크의 기단이 되겠습니다. 오호츠크의 기단은 한랭합니다. 그러나 바다의 습윤하고 있고요. 얘가 힘쓸 때는 언제입니까? 하면 주로 초여름이죠. 특히 북태평양 기단과 오호츠크 기단이 힘겨루는 과정에서 장마전선 생길 수 있겠고요. 여기 있는 기단 이름이 그렇지, 양쯔강 기단이에요. 이 양쯔강 기단은 온난하고요. 그리고 건조하죠. 봄, 가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기단에 대한 내용이 페이지 12페이지에 기단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기단이 한 곳에 머물러서 기온이라든지 습도가 일정해졌다는데요. 근데 한 곳에 머무른다 하는 기단이 움직일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기단의 변질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네요. 특히 관심 있는 기단은 바로 이 시베리아 기단이 남하하는 과정입니다. 시베리아 기단이 발달할 때는 언제입니까? 겨울이죠. 겨울철 시베리아 기단이 남하하면서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되겠습니다. 시베리아 기단의 발원지가 준비되겠네요. 이 발원지에서 시베리아 기단이 따뜻한 해양을 지나는 해양을 지나오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덩어리가 내려오는데 상대적으로 차가운 기단이 따뜻한 해양을 지나오면서 열이라든지 그리고 수증기도 공급받습니다. 기단 하부가 가열돼요. 가열된 공기는 가벼워졌죠. 그래서 위아래 잘 뒤집어지네요. 공기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층이 안정해진다 합니까? 불안정해진다 하겠습니까? 예, 기층이 불안정해진다 하겠습니다. 기층이 불안정해진다. 안정하다는 것은 혼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얘기예요. 그러면 기단 하부가 가열되면서 공기가 뒤집어지는, 그래서 적운형 구름이 발생하고 이 적운 구름에서 눈폭탄이 떨어지는 폭설로 이어지는, 이게 겨울철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눈폭탄, 시베리아 기단이 남하하면서 황해바다, 따뜻한 황해바다를 지나오면서 열과 그리고 수증기를 공급받고 그것을 서해안에 폭탄, 눈폭탄 떠들면 선생님 겨울인데 왜 어떻게
황해바다가 따뜻하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겨울철 황해바다의 수온은 대략 1에서 2도 정도 됩니다. 반면 시베리아는 영하 50도예요. 그럼 당연히 영하 50도 대비 0도, 뭐 경우에 따라서 마이너스 1도 이런 정도는 충분히 따뜻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하늘에 내리는 하얀 쓰레기죠. 뭐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이야 뭐 낭만, 운치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만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이걸 치워야 되죠. 심지어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 치워줘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 대부분 남학생들이 5년 정도 후에 치울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물론 반대 케이스도 있겠죠. 반대 케이스는 기층이 이제 안정화돼서 안개라든지 또는 난치문이 피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시험 잘 안 나오죠. 기다의 변절 X축 발원지에서 이동 거리를 보는데 기호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슬점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죠? 이슬점은 말 그대로 이슬 생기는 온도인데요. 이슬점은 수증기량이 직접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양을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슬점이 올라간다는 것은 수증기 공급이 받아졌다는 뜻이 되겠고 이슬점과 기온이 같다는 뜻은 뭐예요? 구름이 생겼잖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슬점의 변화, 기온의 변화. 그래서 이 기다의 변질 한랭한 건조한 기단이 따뜻한 황해바다를 건너오는 과정에서 기온과 이슬점의 기온과 수증기량, 이슬점은 현재 수증기량이 나타납니다. 변화를 보는 과정이 되겠다고요. 왼쪽 페이지에 있는 거 페이지 10페이지 다시 한번 더 정리해 주십시오. 겨울철에 3일은 삼한 춥고 4일은 온 따뜻해졌던 시베리아 기단이 확장되는 과정이 일주일 간격으로 이제 세력이 강해졌다 약해졌다면서 세력이 강해질 땐 추웠고 세력이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온난해지다는 그게 사만사온. 추워 하다가 좀 풀리나 하다가 또 추워 하는 이런 일이 사만사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자와 사자는 석삼자, 넉사자가 되겠고요. 온은 따뜻할 온, 한은 차가울 한 그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선의 얘기인데요. 우리가 성질이 다른 두 공기 덩어리가 서로 부딪혔을 때 쉽게 막 혼합됩니까? 하면 잘 혼합되지가 않아요. 이건 공기도 그렇고 해수도 비슷해요. 염분이라든지 수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차이를 통해서 성질이 다른 두 공기 덩어리 또는 성질이 다른 두 바닷물 덩어리들이 쉽게 잘 안 섞여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액체끼리 왜 안 섞여요? 기체끼리 왜 안 섞여 하는데 그렇게 빠르게 혼합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기 덩어리가 지면에 이르는 경계를 우리는 전선이라는 이름을 쓰겠고 그리고 그게 지상에서의 경계면을 전선면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특히 전선은 온대 저기압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즉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같이 비교하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리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선이 한랭전선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렇게 한랭전선 삐죽삐죽하게 되어 있는 것은 한랭전선의 진행면이 이렇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반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완만하게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전선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걸 온난 전선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일기도에서 한랭전선 단독으로 또는 온난전선 단독으로 나오는 일은 극히 드물고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같이 오르게 즉 같이 들고 다니는 온대저기압에서 이런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많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은 어떤 기상현상을 같이 동반하겠습니까 하네요. 한랭전선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리는 과정에서 전선면의 뒤쪽에 높게 솟구친 적운형 구름을 만듭니다. 이 적운형 구름은 강한 소각성 가물을 전선 뒤쪽에 뿌리게 되는 거죠. 반면 온난 전선 따뜻한 공기가 타오르는데 이게 상승이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옆으로 많이 퍼져 있는, 그래서 옆으로 퍼져 있는 층운형 구름을 가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넓은 지역에 걸쳐서 그러나 비가 그렇게 강하게 내지는 않습니다. 이슬비로 내리게 되겠다고요. 알겠습니까? 특히 고층 또는 난층으로 해서 높게 있는 이 구름은 빛을, 태양빛을 또는 달빛을 반사시켜서 굴절시켜서 분산시켜서 햇무리 또는 달무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무리가 떴다 하면 조금 있다가 난층 오면서 비 올 거다라는 그런 우리의 속담도 있죠. 알겠습니까? 이 온대저기압이라고 하는 놈은요. 온대저기압이라는 놈은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을 동반한다 했는데 이 온대저기압이 편서풍 따라 서에서 동으로 움직입니다. 편서풍 따라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면서 관측자가 이쪽에 관측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구름이 높은 구름, 다시 말하면 고층운 영역에 있었다가 조금 있으면 난층운 영역에 들어오면서 비가 내리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온난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기온과 기압과 풍향과 일기의 변화를 보게 되는데요. 지금 당장의 기온은 했습니다. 지금 당장의 기온은 찬 공기 쪽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걸 측정은 온난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찬 공기에 있었던 사람인데 온난이 통과하면은 기온이 상승하게 되겠죠. 왜냐면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니까요. 온난이 통과하면서 온대저기압 중심이 좀 더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밀도가 작은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기압은 내려갑니다. 중학교 2학년에서 여러분들한테 스페이드 2F를 가르치면서는 풍향에 대해서는 매우 강조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제는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풍향이요. 스페이드 2F에도 우리가 한랭전선, 온난전선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기온과 기압에 대한 그리고 일기에 대한 변화를 훨씬 더 많이 강조했다면 오늘은 여기에 추가로 덮어서 풍향에 대한 변화를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풍향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런 풍향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 온난 전선 앞쪽은 남동풍이었습니다. 바람은 어디에서 오느냐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동쪽에서 오면 동풍이라고 부릅니다. 북쪽에서 오면 북풍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얘는 남쪽과 동쪽 방향에서 오는 남동풍입니다. 그래서 일기의 변화를 볼 때, 풍향의 변화를 볼 때 남동풍이었던 바람이 남쪽과 서쪽, 남서풍으로 바뀌게 됩니다. 일기는 지금 비가 오고 있었죠. 이슬비 내리는 게 이제 따뜻한 공기에 들어오면서 구름이 없는, 구름이 적은, 날씨가 맑은 갠 날씨로 변하는 게 온난이 통과할 때의 얘기입니다. 근데 온난이 통과하면 관측자가 이제 이쪽에 있는 거잖아요. 이 관측자에서 조금 있으면 한랭전선이 통과해요. 한랭전선이 통과하면 이제 찬 공기가 쓱 들어오는 거죠.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기온이 내려가요. 기압은 온대저기압 중심이 멀어지겠고 무거운 찬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밀도가 큰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압은 올라가요. 기온과 기압의 변화가 서로 반대가 되겠죠. 이후에 남서풍이 불던 것이 갑자기 이제 북서풍 형태로 바뀌네요. 그리고 좀 갯날씨인갑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소낙산 강우가 오네요. 이게 온대저기압 통과할 때의 전형적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3쪽 정리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자, 지표에서 기압이 같은 것을 이은선을 우리는 등압선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해발 고도가 같은 것을 모은 걸 등고선이라 하듯이 등압선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등압선의 패턴을 볼 때 주변보다 기압이 높아요 하면 고기압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럼 뻔뻔하게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이라는 이름을 쓰겠죠. 이해됐습니까? 등압선은 1000헥토파스칼 기준으로 4헥토파스칼 간격을 그려줍니다. 그럼 여기가 1000이면 이쪽이 1004, 이쪽은 996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참고로 1기압이 1013헥토파스칼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그래서 1기압보다 높아서 낮아서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저기압이었으니까 이쪽에 992 그럼 980 얼마야? 8인가? 예,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북반구에서의 얘기입니다. 남반구는 별로 관심 없죠. 북반구 하나 똑바로 넣으시면 남반구는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북반구 고기압 압력이 높으니까 바깥쪽보다 압력이 높으니까 공기가 이렇게 퍼져나갈 텐데요. 퍼져나가는데 이게 지구 좀 규모로 일어나다 보니까 나중에 뭐 중반 규모라는 이름을 쓰겠는데 전향력이 작용해요. 전향력 지구 자전에 의해서 북반구선 진행 방향을 오른쪽 휘게 만드는 전향력이 작용해요. 그래서 바람이 북반구에서 바람이 불어나갈 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나게 됩니다.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자꾸 휘게 말입니다.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나간다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전향력과 그리고 기압 경도력이라는 이름만 쓰시면 뭐 충분한데요. 그렇다면 저기압에는 어떻습니까? 근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들어와요. 이렇게 하면 반식이죠. 썼냐? 맞는가? 반식의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죠. 예, 이렇게 하면 반식의 방향으로 들어오는 그림이 나오겠습니다. 그치? 예. 그리기도 어렵네요. 저기압은 그래서 반식의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옵니다. 근데 저기압을 설명할 때는 압력 차이에 의한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 말고도 바닷바위 마찰력까지 고려해서 그림을 다 그려줘야 됩니다. 당연히 서페이드 3F 정도 수준에서 설명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반식의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 이 정도에서 설명 끝 해보겠습니다.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람이 뭡니까 하면 북서풍의 형태가 됩니다. 이 바람이 남서풍의 형태가 되는 거고요. 남동풍이 요 바람이 됩니다. 반식의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렇다면 불어나가는 이거는 공기가 퍼지니까 우리 이것을 발산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럼 이쪽은 뭐가 되겠습니까? 들어오니까? 그렇지. 이건 수용이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발산하기 위해서는 상층부에서 공기가 내려와야 됩니다. 이해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강 기류가 생깁니다. 그러면 저기압 쪽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 기류가 생기겠죠. 특히 상승 기류가 생기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단열 팽창을 통해서 공기가 팽창되면서 온도가 내려가고 이슬점에 도달하고 그래서 수증기가 응결되고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흐린 날씨가 만들어지는 게 저기압 쪽입니다. 저기압 상공에서 흐린 날씨에 구름이 끼는 이유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하강 기류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면 공기가 내려오면서 단열 압축 온도가 올라가 이슬점보다 온도가 올라가 버리니까 결국엔 구름이 소멸 맑은 날씨가 만들어지는 게 고기압 쪽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고기압에 관심 있을까요? 저기압에 관심 있을까요?
당연히 저기압이죠. 날씨가 맑은데 뭐 우리가 별로 관심이 뭐 하겠습니까? 날씨가 맑으면 놀러가기 좋잖아요. 축구 게임 하기도 좋겠고요. 야구하기도 좋겠고요. 야구 활동 하기도 좋겠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비 오니까 문제죠. 안 그렇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젊은 날에는 그리고 비 올 때 축구하고 농구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수축축구 수비농구 참 재밌죠. 나이 30 넘어가봐. 별로 수축축구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이해돼서? 그렇다면 지표에서 이렇다면 나중에 상공은 어떻습니까? 하면 상공은 이런 식으로 공개가 됩니다. 다시 말해 저기압의 상승분은 고기압, 고기압의 상승분은 저기압이 걸리는 이런 순환 과정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은 이런 그림을 볼게요. 이 그림은 뒷페이지에 넘겨서 기압과 날씨에 해당해서 기압, 즉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걸 먼저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태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지표면에 불균형하게 들어와요. 저위도 쪽에서는 단위면적당 큰 에너지가 쏟아지는 고위도 쪽에서는 에너지가 좀 적게 쏟아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저위도 쪽에서는 에너지가 과잉되고 하면 고위도 쪽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부족한 상황 때문에 공기의 대기대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기대순환이 큰 순환세를 볼 때 위도 0도 다시 말하면 적도 인근에서는 에너지가 고항돼서 강한 상승 기류가 일어납니다. 이 상승 기류는 지구의 자전이었으면 끝까지 갔을 텐데 지구의 자전 효과로 인해서 위도 한 30도 인근에서 이 순환셀이 한번 멈추네요. 한 바퀴 도네요. 이 순환을 헤들리 순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반면 고위도 지방은 어떻습니까? 하면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죠. 그러다가 60도 인근에서 상승해서 다시 한순환세를 보는 극순환을 봅니다. 이 극순환과 헤들리 순환은 열에 의한 직접 순환이에요. 반면 30에서 60 사이에 있는 이 공기덩어리는 마치 톱니바퀴 돌듯이 하강하니까 같이 하강하고 상승하니까 같이 상승하는 이런 순환세를 보게 되는데요. 이걸 페레 순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이 페레 순환 간접 순환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도 0도 인근에서는 상승기로 있네요. 상승기면 저압이겠습니까? 고압이겠습니까? 저압이죠. 여기가 열대 저압대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열대 저압대, 열대 적도, 열사의 사막이 생각나지만 실상 여기는 열대 우림이에요. 비가 많이 내려요. 상승기 통해서 비가 많이 내려요. 저압대예요. 오히려 사하라 사막이다, 고비 사막이다 해서 구하는 이런 대규모 큰 사막들, 대규모 건조 영역들은 오히려 위도 30도 인근에서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위도 30도 영역 여기를 우리는 예전엔 중위도 고압대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중위도 고압대. 요즘에는 중위도 고압대 대신에 아열대 고압대라는 이름을 씁니다. 위도 30도 인근 고압대입니다. 이게 바로 요 큰 대기대순환의 하강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반면 위도 60도 인근은
상승하는 공기들이 부딪히네요.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서로 부딪히네요. 여기를 한대 전선대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 한대 전선대는 상승기가 많습니다. 고압대입니까? 저압대겠습니까? 저압대죠. 맨 마지막으로 그 고압대가 위도 90도 인근에 펼쳐집니다. 이 얘기는 우리 교재에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걸 왜 썼습니까 하면 자 바로 위도 60도 인근의 한대 전선대 이쪽을 보도록 할게요. 고위도의 찬 공기가 저위도의 따뜻한 공기 서로 부딪히는 과정입니다. 오른쪽 페이지네요. 그래서 다섯 번째 온대 저기압의 일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위도 쪽에서 찬 공기, 상대적으로 저위도 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부딪힙니다. 이렇게 공기,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서로 부딪힐 때 만들어지는 이 전선은 정체전선이 형성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정체전선은 장마전선이다. OX. 오. XXX. X죠. 반면 장마전선, 정체전선이다. 오. 이건 맞아요. 뭔 뜻인지 알겠어요? 그냥 따뜻한 공기, 찬 공기 서로 부딪히는 과정에서 정체전선이 형성될 때 이 정체전선의 그림은 찬 공기가 내려오려 하고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과정을 정체전선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정체전선은 대체로 동서방향으로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 공기, 따뜻한 방향이 북쪽 방향이고 따뜻한 공기는 남쪽 방향이 되겠죠. 물론 남쪽이라 하더라도 그게 뭐 적도 인근 뜻하는 뜻은 절대로 아니고요. 알겠어요? 위도 60도 인근을 기준으로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의 부딪힘을 보도록 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정체전선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이 정체전선에 대해서 서로 힘기로 하는데 약간의 차이를 통해서 일종의 파동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그래서 찬 공기가 파고 들어오고 따뜻한 공기가 만들어지는 이런 초창기 온대 저기압의 형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오른쪽 페이지에 그림 그려져 있는 겁니다. 14페이지인가요? 15페이지인가? 15페이지. 근데 할링제스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이 사이각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온대 저기압의 패턴이 나오게 되는 게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구름이 있는 영역은 한랭전선의 뒤쪽 좁은 영역과 온난전선의 앞쪽 넓은 영역이에요. 그러면 강수구역은 한랭전선 뒤쪽에 좁은 쪽에 적은 구름과 함께 수각성 강우와 온난전선의 앞쪽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 난층운과 함께 지속적인 비, 뭐 가랑비, 이슬비, 보슬비 뭐 이런 이름을 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청양은 전형적으로 이런 그림이 나오죠. 남동, 남서, 그리고 북서 이렇게 말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한랭전선 속도가 더 빠르네요. 그러다 보니까 온대 저기압의 중심에 대해서 한랭전선, 온난전선 이런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하네요. 이 부분은 회색전선이 형성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은 회색전선이 형성되자마자 끝! 절대로 아니에요. 회색전선은 이 저기압의 중심부의 기압이 더 낮으면 온대 저기압이 더더더 발달된 타입이에요. 요게 1000헥토파스칼이고 요 놈이 996헥토파스칼이면 좀 더 발달된 타입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완전히 기층이 분리가 된다면 즉 찬 공기가 아래쪽에 따뜻한 공기가 위쪽으로 기층이 위아래 분리가 된다면 그때부터 이제 온대 저기압이 소멸됐다라고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기층의 위치에는 차이가 바로 온대 저기압의 에너지원이라고요. 발생 어디서 발생한다? 한대 전선대 인근에서 발생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한대 전선대가 위도 60도 인근을 얘기하니까 위도 60도에서만 발생한다면 되는데 안 돼요. 이 한대 전선대가 일종의 파동을 치는 과정에서
꽤 저위도까지 뭐 여기서 말하는 저위도가 뭐 적도 이 얘기하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꽤 저위도까지 파동쳐서 내려오고 참고로 이 파동쳐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구과학 2 수학회에 대해서 4회에 소개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소개되는 거예요. 그러면 편사포 파동이라서 훨씬 더 어려운 내용이고 지금은 여러분한테 그 원인보다는 결과만 소개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한대 전선대 인근에서 발생하겠습니다. 에너지원은 어떤 에너지원이라? 기층의 EP, 위치 에너지 차이가 에너지원입니다. 이걸 쓴 이유는 온대 저기압이 있다는 것은 뭐도 있을까? 열대 저기압도 있어요. 태풍이에요. 태풍과 열대 저기압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하는 것은 이게 발생한 것은 한대 전선대에 발생했는데 이동하는 것은 요 편서풍대에 따라서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 있는 위도를 따라서 편서풍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동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합니다. 뭐 따라서? 편서풍 따라서요. 이해됐습니까? 그게 온대저기압의 패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온대저기압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온난 통과하고 한랭 통과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하십시오. 고체 지구, 다시 말하자면 뭐 직권의 변화에 대하면 기권의 변화, 유체 지구는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변하죠. 고체야 사고라 내고라 아주 천천히 일어나잖아요. 판의 이동이라 봐야 1년에 뭐 수십 센티미터 이동하는데요. 반면 기권의 이동이라는 것은 당연히 하루에도 수십 킬로미터씩 이동할 수가 있는 거죠.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그거를 캐치하고 예상하고 이것들이 매우 중요한. 그래서 기상학자들이 욕을 많이 처먹죠. 이해를 똑바로 못한다고 그죠? 어제 비 내린 거는 반경 2km만 비 내렸다고 하네요. 2km만. 나머지 지역은 맑은데 이 지역만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환장하죠. 이런 큰거 아니에요? 서울 지름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3km? 3km. 서울 지름은 약 40km 정도 됩니다. 그게 반경 2km. 반경 2km면 어느 구 하나만 비가 내린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딱 머리 가운데 서 있으면 반은 맞고 반 안 맞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있죠. 아, 신기하다. 그래서 차 하나를 놔두고 반절은 비가 오고 반절은 비가 안 오고. 오. 근데 그게 이슬비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쪽은 빡 쏟아지는데 이 반쪽은 안 쏟아지는. 얼마 전에 그런 많이 나왔잖아요. 심지어 너무 심한 경우는 집 하나 정도만 이게 비가 내리고 나머지 비가 없는 그런 것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예보해? 그래서 말했지만 그런 아주 국소적으로 비 오는 거 이건 예측하기가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온대저기압이 시간 따라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온대저기압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온난 통과하고 한랭 통과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온과 기압과 풍향과 그리고 일기의 변화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온이 갑자기 쓱 올라가네요. 위에서 기온이 쓱 내려가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면 기온이 올라간다 하는 이 정도 T1 시점에서 바로 온난이 통과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온이 쓱 내려간다고요? 이때 T2를 기준으로 완벽하게 어디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한랭이 통과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난 통과와 한랭 통과가 동시에 아니고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때 온난 통과하면서 기압이 슬쩍 내려가다가 한랭 통과하면서 기압이 슬쩍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압은 이렇게 보여서 막 아주 다이나믹하게 갑자기 기압이 뚝 떨어지는 그런 그림은 아니에요. 기압의 변화는. 그렇습니까?
그러면 온난 통과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 있습니까? 하네요. 온난 통과 전에는 상당히 기온이 낮고요. 이슬비가 내리고 있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구름 잔뜩 끼고요. 난치문 구름이 되겠죠? 풍향은 어떤 풍향입니까? 하면 남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이걸 남동풍 부릅니다. 남쪽과 동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바람이 어디로 갑니까가 아니라 어디에서 옵니까가 중요한 거야. 남쪽과 동쪽에서 옵니다 하는 게 남동풍이야. 동서남북 방향 모르겠다 싶으면 할 말 없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북, 동, 남 썼을 수 있잖아. 선생님 겨울가 뭔데 해버리면 곤란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남쪽과 동쪽 방에서 바람이 옵니다. 남동풍이 불고 있는 와중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오는 과정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뭐 풍속에 뭐 그렇게 크게 지지는 않겠고요. 자, 요렇게 해놓은 게 뭐다? 이슬비가 내리고 있어요. 하겠습니다. 이외에 잠시 날씨가 개네요. 뭐 구름을 반절만 끼워도 상관없겠습니다만은 구름 없게 해놓을게요. 알겠습니까? 이후에 남서풍의 풍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반면 한랭 통과하는 과정에서 했습니다. 한랭 통과하면서 북서풍이 되어야 됐죠. 적은 구름이 짜득 끼고 북서풍이 불어오겠습니다. 풍속 조금 더 강하게 할까요? 자, 이 표현이 뭘까요? 이 표현이 비 내림. 어떤 비? 소나기 내리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그냥 비 내린 다음에 어떻게 쓴다고? 점 찍어 놓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반면 이런 표현은 수학성과가 어떠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전형적인 패턴이죠. 그래서 T0 시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T0 시점에선 이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T0 시점에서. 그럼 T1과 T2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네요. 이걸 좀 T3를 할까요? T2로 하겠습니다. T2 시점에서는 이런 바람이 T2로 불고 있죠. T3 한랭 통과하면서 T4 한랭 통과하자마자 했습니다. T4 바람이 이렇게 불고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남동 불다가 남서가 됐다가 북서 연결됐어요. 풍향이 시계로 바뀌어 반시계로 바뀌어? 시계로 바뀌어요 하겠습니다. 온난 통과하고 한랭 통과하는 과정에서 풍향이 시계로 바뀌는 이게 온대저기압의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물론 무방국이죠. 남만 가르칠까요 여러분한테? 안 가르치죠. 다시 앞쪽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 전선하면서 한랭전선, 온난전선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자, 우리나라에 장마철에 벌어지는 얘기 해보도록 하죠. 여기 찬 공기가 있고 따뜻한 공기가 있네요. 찬 공기에 대해서 밀어 들어 올리려고 하겠습니다. 따뜻한 공기, 찬 공기를 타고 오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서 방향으로 걸리가 있는 이걸 우리는 정체전선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만약 우리나라에 여름에, 초여름에 이렇게 정체전선이 걸리면 장마전선이 걸리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넓은 의미야? 장마전선이 넓은 의미야? 정체전선이 더 넓은 의미예요. 집합 표현 관계 느낌 알겠습니까? 그래서 장마전선에 걸렸다 할게요.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구역에 구름이 만들어지고 어떤 구역에 비 떨어지고 있습니까? 온난 전선의 앞쪽에 우리는 구름이 있다 했습니다. 온난 전선의 앞쪽에 구름이 있었네요. 한랭 전선의 뒤쪽에 구름이 있다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랭 전선의 뒤쪽에 구름이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가로로 구름이 이렇게 껴있을 때 그 구름 영역에 하단부를 잡아서 정체전선, 즉 장마전선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곳에서 보자마자 정체전선이 보인다고요? 그건 아니죠. 이곳에서 찍었던 건 구름을 찍은 겁니다. 구름 찍은 영역의 아래쪽을, 남쪽을 따라서 장마전선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정체전선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반대로 한다면 우리나라의 정체전선, 장마전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은 북부지방에 비 옵니까? 남부지방에 비 옵니까? 북부지방에 비 오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되겠나요? 구름 영역의 하단의 정체전선의 북쪽 상단의 구름 및 강수 영역을 제시하겠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주로 정체전선, 그래서 주로 동서방향으로 걸려 있습니다. 반면 회색전선은 주로 남북 방향으로 펼쳐진다는데요. 이 회색전선이 만들어지는 연유가 뭡니까 하면 한랭전선 속도가 더 빠르다 했습니다. 근데 이 회색전선을 우리는 한랭형 회색전선과 그리고 온난형 회색전선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즉 누가 더 찬 공기입니까를 가지고 나눠지는 거예요. 이해했어? 그래서 이쪽에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찬 공기가 있었죠. 전선면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그린다 했습니다. 이 찬 공기가 더 찬 공기라고 해볼게요. 되겠습니까? 그렇게 더 찬 공기가 되면서 한랭형 회색 전선으로 발전하게 되면 나중에 이 그림은 그리고 이런 형태로 소개가 될 수 있겠네요. 이 그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이 더 찬, 따뜻한 이게 한랭 회색 전선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랭 온난전선 앞쪽에 더 찬 공기였다면 온난형 회색 전선을 만들 수 있겠죠. 회색전선 그림도 역시 페이지 13페이지 쪽에 보시면 회색전선의 얘기가 온난형과 한랭 회색전선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체전선 훨씬 더 재밌겠죠. 이게 더 재밌잖아. 안 그래요? 됐나요? 정리해 주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했던 것이 1번 기단에 소개했습니다. 2번 기단의 변질에 대해서 소개해봤죠. 3번 전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에 대해서 소개해봤습니다. 근데 전선, 한랭전선, 온난전선을 설명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네 번째 온대저기압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고요. 그래서 온대저기압의 발생 지역과 발생 원인 그리고 온대저기압의 발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소개해봤습니다. 온대저기압이 있다면 분명히 열대저기압도 있는데 열대저기압은 다음 시간에 따르실 것이겠습니다. 태풍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섯 번째 고기압과 저기압, 특히 온대저기압의 저기압의 얘기를 좀 소개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 전선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폐색 전선과 그리고 정체 전선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네요. 남은 거는
6번 고기압인데요. 고기압은 아까 말했지만 날씨가 맑아요. 날씨가 맑으니까 별로 큰 관심은 없어요. 근데 고기압